엄마는 왜 나한테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칠순잔치 날 옥상에 갇혔습니다. 13년 만에 본 아들한테요. 민호는 내 스마트폰을 빼앗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추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숨겨둔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13년 동안 버리지 못한 그 폰이었어요. 화면을 켜자 6살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날 버린 아들이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 아이를 사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꿀 줄은 몰랐어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복사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도 이 낡은 폴더폰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고 뒷면은 까져서 플라스틱이 드러나 있지만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니, 버리면 안 됐어요. 이 폰 안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 들어있거든요. 바로 내 아들,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6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동네 사진관에서 처음으로 정장 입고 찍은 거였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때 민호는 내 손을 꼭 잡고 웃으며 큰 회사를 만들어서 큰 집을 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년이 지났어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그때였으니까요. 나는 시장 입구 쪽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민호가 중학교 들어가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나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괜찮았습니다. 내 아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나한테는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런데 민호는 늘 불평했습니다. 친구들은 학원을 5개씩 다니는데 자기는 하나밖에 못 다닌다고요. 친구들은 새 운동화를 신는데 자기는 작년 거를 신는다고요. 나는 그때마다 미안했어요. 조금만 참으라고 더 열심히 벌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을 집에 안 데려왔어요. 학교 행사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창피했던 거죠. 생선 비린내 나는 옷을 입고 손이 거칠고 시장 아줌마 같은 말투를 쓰는 엄마가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친구들이 다 놀린다고 소리쳤어요. 나는 그날 밤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가난한 게 죄인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민호 학원비를 대려고 대출도 받았어요. 내 밥은 굶어도 민호 도시락만은 꼬박꼬박 싸줬습니다. 민호는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대학 등록금도 대출받아서 냈습니다. 민호가 공부에만 집중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대학 들어간 뒤로 민호는 더 나를 피했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안 왔어요. 아르바이트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였습니다. 내가 전화하면 바쁘다며 짜증을 냈어요.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성공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민호는 더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안 왔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가끔 집에 올 때가 있었는데 그땐 근처 거래처 방문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집에 서류를 놓고 간 게 있다고 급하게 전달해달라고 해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호가 조금 늦을 것 같다길래 저는 민호 회사 로비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급하게 나를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카페에 있지 왜 여기 오냐고 소리쳤습니다. 서류를 급히 가져가고 제발 직장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어요. 그 뒤로 민호는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내가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됐어요. 친척들한테 물어봤더니 민호가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에 나를 초대하지 않았대요. 시집이 부자라서 가난한 엄마를 숨기고 싶었나 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내 아들이 나를 버렸구나. 내가 가난해서 촌스러워서 창피해서 버린 거구나. 그래도 나는 이 폴더폰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새 스마트폰은 있어요. 시장 친구 순례가 사줬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런데 이 낡은 폴더폰만은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 폰 안에 있는 민호 사진을 새 폰으로 옮기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순례한테 물어봤더니 복잡하다고 했어요. 혹시 옮기다가 사진이 지워지면 어떡해요? 그럼 나한테 남은 민호의 웃는 얼굴마저 없어지는 거잖아요. 둘째는 이 폰 번호를 바꾸지 못한 겁니다. 13년 동안 그대로 두었어요. 혹시 민호가 마음이 돌아서서 연락할까 봐요. 민호는 내 옛날 번호를 알고 있잖아요. 번호를 바꾸면 민호가 나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달 10,000원씩 내면서 이 번호를 유지했습니다. 아무도 이 번호로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어요. 이제 나는 예전처럼 반찬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거든요.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찾아주셔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저녁을 먹고 난 뒤 나는 서랍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오늘따라 민호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폰을 켜자 화면이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다는 표시가 떴어요. 나는 서둘러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6살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앞니가 빠진 채로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예쁘게 웃던 아이가 왜 나를 미워하게 됐을까요? 내가 가난한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그때 새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소리가 났습니다. 순례였어요. 칠순 다 됐는데 잔치 안 하냐고 간단하게라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칠순이라 내가 벌써 일흔이 됐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거울을 보면 주름투성이 할머니가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민호 손잡고 학교 보내던 그 엄마인 것 같았거든요. 나는 괜찮다고 조용히 지나가려고 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순례는 끈질겼어요.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순례는 칠순인데 축하해 줄 거라고 했어요. 시장 사람들도 다들 나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순례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가 없는 칠순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순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민호 생각은 그만하라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괜찮다고 민호는 이제 자기 인생 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술래는 엄마를 그렇게 버리는 게 어디 있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며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폴더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내가 가난해서 그렇다고 민호한테 부끄러운 엄마였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술래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최선을 다해도 가난하면 소용없다고 민호는 그게 싫었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이해한다고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혼자 가난하면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술래가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이제 익숙하다고 말했습니다. 민호 없이 사는 것도 혼자인 것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나는 폴더폰을 충전기에 꽂았어요. 화면에 충전 표시가 떴습니다. 나는 폰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부자였으면 민호도 나를 안 버렸을까?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민호도 나를 창피해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폰 화면만 깜빡거렸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폴더폰을 베개 밑에 넣고 누워 있었어요. 가끔 손을 넣어서 폰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감촉이 느껴졌어요. 나는 눈을 감고 민호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내 손을 잡고 학교 가던 모습, 내가 싸준 도시락 먹으며 웃던 모습이요. 그때는 가난해도 행복했어요. 민호가 나를 사랑했으니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민호가 나를 미워하기 시작한 게요. 아마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서부터였을 거예요. 남의 집은 크고 좋은데 우리 집은 작고 낡았으니까요. 남의 엄마는 깨끗하고 예쁜데 나는 생선 냄새가 났으니까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폴더폰을 꺼내서 한 번 더 켰어요. 민호의 웃는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나는 화면 속 민호한테 말했습니다. 아직 여기 있다고 혹시 마음이 돌아서서 엄마 목소리라도 듣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내 번호는 그대로니까 말이에요. 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나는 그 폰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나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폴더폰만은 놓지 않았어요. 혹시 몰라요. 정말 혹시 민호가 한밤중에 전화할지도 모르잖아요. 13년 동안 오지 않았지만 혹시 오늘은 올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 전화는 오늘도 오지 않을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마 앞으로도요. 그래도 나는 이 폰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번호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게 민호한테 가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가난했던 엄마가 아들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이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폴더폰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잘 자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번호 지키고 있겠다고요. 오늘 아침 나는 시장에서 일하다가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척 언니였어요. 10년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내 칠순잔치 소식을 들었대요.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호 귀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나는 손에 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가 내 칠순잔치를 안다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민호가 올까요? 13년 만에 내 아들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가 처음엔 무시했대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호 아내가 말했대요. 그래도 엄마 칠순인데 가는 게 도리라고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리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민호는 나를 보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구나. 그냥 체면 때문에, 남들 눈 때문에 오는 거구나.
언니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호가 온다니 좋은 일 아니냐고 이번 기회에 풀어보라고 했어요.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주저앉아서 앞치마에 얼굴을 묻었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볼까봐요. 민호가 온다. 13년 만에 내 아들을 만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기쁘기보다 두려웠습니다. 민호가 나를 보고 또 실망하면 어떡하죠? 나는 여전히 시장 아줌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촌스러운데요. 그날 저녁 나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입을 만한 옷을 찾으려고요. 하지만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입던 옷들 뿐이었어요. 낡은 바지에 때 묻은 점퍼들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제일 깨끗한 검정 바지를 꺼냈습니다. 명절 때나 입던 거였어요. 그리고 흰색 블라우스도 꺼냈습니다. 순례가 몇 년 전에 선물해 준 거였어요. 옷을 펼쳐놓고 보니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입어봤자 별로 달라 보이지 않을 거예요. 나는 여전히 시골 노인네일 테니까요. 나는 서랍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민호 사진을 봤어요. 6살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엄마 보러 오는 거니?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나는 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민호 생각만 났어요. 13년 동안 보지 못한 내 아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키가 더 컸을까요? 살이 쪘을까요? 머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뒤척이다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폴더폰을 켰어요. 민호한테서 온 마지막 문자를 읽었습니다. 엄마, 내일 일찍 갈게. 엄마 생신 축하해. 13년 전 문자였습니다. 민호는 그날 오지 않았어요. 나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게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일이 중요하다고 다음에 보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민호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민호가 칠순잔치에 오겠다고 하고는 또 안 올까요? 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순례가 찾아왔습니다. 잔치 준비를 도와주러 왔대요. 나는 고맙다고 했지만 순례는 손을 저었습니다. 순례는 내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민호가 온다는 소식 들었냐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례는 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경혜야, 너 표정이 왜 그래? 기쁘지도 않아 보여.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고요. 민호가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오는 거라는 걸 알아서요. 순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오는 게 어디냐고 안 오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례 말이 맞았어요. 그래도 오는 게 나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고 창문을 닦았어요. 순례는 꽃도 사다 놓았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저녁 때 순례가 돌아가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깨끗해진 집을 둘러봤어요. 그래도 여전히 작고 낡았습니다. 민호가 보면 또 실망할 것 같았어요.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흰 머리가 많이 섞였습니다. 손은 거칠고 허리는 굽었어요. 나는 이제 완전한 노인이었습니다. 민호가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많이 늙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할까요? 나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폴더폰을 꺼내서 충전기에 꽂았어요. 혹시 몰라요. 민호가 올 때 이 폰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내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고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민호가 뭐라고 할까요? 왜 아직도 그런 낡은 폰을 가지고 있냐고 할까요? 빨리 버리라고 할까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모두 두려운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민호가 오는 날이 내일 모레였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13년 만에 내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제발 민호가 무사히 왔으면 좋겠다고, 제발 민호가 나를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잔치 전날 나는 목욕탕에 갔습니다. 온몸을 깨끗이 씻었어요. 때도 밀고 머리도 감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순례가 사준 새 옷을 입어봤어요. 거울을 보니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시골 할머니였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옷을 벗었습니다. 저녁에 순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일찍 가겠다고 같이 준비하자고 했어요. 나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민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6살 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에 대고 말했습니다. 내일 보자고, 엄마 많이 기다렸다고요. 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나는 그 폰을 베개 밑에 넣고 누웠어요. 내일이면 민호를 만납니다. 13년 만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요? 기쁘기보다 불안했습니다. 민호가 와서 나한테 또 상처를 주면 어떡하죠? 나를 보고 또 창피해하면 어떡하죠? 나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잔치날이었습니다. 민호가 오는 날이었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어요. 괜찮아, 경혜야.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라고.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폴더폰을 꺼내서 다시 한번 민호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엄마 용기 좀 줘. 엄마가 너무 무서워. 화면 속 민호는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내 칠순잔치 날이에요. 아침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밥은 몇 숟갈 못 먹고 물만 마셨습니다. 순례가 일찍 왔습니다. 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하다고 했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순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다고 했어요. 긴장하지 말라고, 좋은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었어요. 좋은 날이 맞겠죠. 13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날이니까요. 우리는 시장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순례가 예약해 놓은 곳이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시장 친구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칠순 축하한다고 했어요. 나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입구를 쳐다봤습니다. 민호가 언제 올까요? 벌써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 안 보였어요. 혹시 또 안 오는 건 아니겠죠? 순례가 내 팔을 툭 쳤습니다. 너무 티 내지 말라고 했어요. 민호 올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혜 씨 고생 많았다고,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말했어요. 나는 웃으며 괜찮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벌떡 고개를 들었어요. 민호였습니다. 13년 만에 보는 내 아들이었어요. 민호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도 커 보였고 얼굴도 날카로워 보였어요.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며느리겠죠.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일어섰어요. 민호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왔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나를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인사라기보다는 의무적인 동작 같았어요. 며느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공손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한테서 제일 먼 자리였어요. 며느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둘 다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 끊고 살더니 오긴 왔네. 상속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온 거겠지. 나는 그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민호도 들렸을 거예요.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귀가 빨개졌어요. 순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식사 시작합시다.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어요. 나는 민호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13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그 순한 얼굴은 없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민호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시장 사람들이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소리를 낮춰서 말했지만 다 들렸어요. 저렇게 키워놓으니 엄마 얼굴도 안 보네. 가난한 게 죄는 아닌데 말이야. 우리 경혜 씨 얼마나 고생했는데. 민호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며느리가 민호 팔을 툭 쳤습니다. 참으라는 신호 같았어요. 나는 입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물이 조금 쏟아졌습니다. 순례가 냅킨으로 닦아줬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호를 불렀어요. 민호야, 벌써 가니? 민호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등만 보였습니다. 나는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순례가 내 팔을 잡아줬습니다.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가봐야죠. 할 일이라니요. 나를 보러 온 게 할 일이었나요? 의무였나요? 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민호야, 조금만 더 있다가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호가 이번엔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요?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계속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저게 사람이야. 엄마한테 저렇게 대해. 돈 벌었다고 잘난 척하네. 엄마 고생은 생각 안 하고. 민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주먹을 더 세게 쥐었어요.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나한테 창피를 주려고
이런 잔치 연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민호야,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민호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요? 나보고 불효자라고 하잖아요. 엄마를 버렸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나한테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아니야, 민호야.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민호가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비틀거렸어요. 술래가 나를 잡아줬습니다. 보고 싶으면 연락을 하시지. 왜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켜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떨리는 건지, 억울해서 떨리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민호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고 했어요. 민호가 나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고 서늘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나도 내 삶이 있어요. 그리고 민호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따라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술래가 나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들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13년 만에 본 아들한테 또 버림받았어요. 술래가 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고, 민호가 지금은 화가 났지만 나중에 마음이 풀릴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민호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나한테서 떠났다는 걸요. 나는 가방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6살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그날 잔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남기고 하나둘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건 술래뿐이었습니다. 술래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13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이렇게 끝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나를 창피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폴더폰을 꺼내서 민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웃고 있는 6살 민호를 봤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내 기대에 못 미쳐서, 엄마가 가난해서, 엄마가 부끄러운 사람이어서.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폴더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민호와 나 사이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나는 혼자 식당에 남아서 정리를 도왔어요. 술래가 말렸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라도 움직여야 마음이 조금 덜 아팠거든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호였어요. 다시 돌아온 겁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민호야. 민호의 얼굴은 더 굳어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혼자 온 겁니다. 민호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났어요. 민호한테서 화가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따라와요. 어디를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민호야, 아파. 손 놔.
민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술래가 소리쳤습니다. 민호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민호가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우리 가족 일이에요. 술래가 쫓아오려고 했지만 민호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술래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다고, 내 아들이니까 괜찮다고요. 민호는 나를 계속 끌고 갔습니다. 식당 뒤쪽 계단으로 갔어요.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옥상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민호야, 어디 가는 거니? 얘기하자. 엄마가 잘못했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나는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민호가 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옥상으로 들어갔어요. 민호가 내 가방을 확 잡아챘습니다. 가방을 뒤졌어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술래가 사준 그 폰이었어요. 민호야, 그건. 말을 하려는데 민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움찔했어요. 민호는 나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왜 나한테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떨리는 건지 슬퍼서 떨리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민호야, 엄마는 아무것도. 민호가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킨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야,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정말 너를 보고 싶어서. 보고 싶으면 조용히 보면 되잖아요. 왜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나를 불효자로 만들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목청이 쉬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민호야,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정말이야. 그냥 내가 와줬으면 싶었어. 13년 동안. 13년? 그게 내 잘못이에요? 민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난해서 창피했어요. 엄마가 시장 아줌마라서 부끄러웠어요. 친구들한테 놀림받는 게 싫었어요. 그게 내 잘못이에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잘 살았으면. 민호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그 소리 듣기도 싫어요. 민호는 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옥상 문으로 걸어갔어요. 나는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민호야, 어디가? 얘기 좀 더 하자. 제발. 민호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나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좀 계세요. 머리 좀 식히세요. 뭐?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민호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급하게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민호야, 문 열어. 민호야. 문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잠겼어요. 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이 아팠지만 계속 두드렸어요. 민호야, 제발. 엄마 여기서 못 나가. 문 열어줘.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댔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옥상은 추웠어요. 해도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있었어요. 나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스마트폰은 민호가 가져갔어요. 하지만 폴더폰이 있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던 그 낡은 폰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반쯤 남아 있었어요. 나는 한참을 멍하니 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야 하죠? 술래한테 할까요? 하지만 술래는 힘이 없어요. 문을 부술 수도 없을 겁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민호가 큰일 나요. 아들을 경찰에 신고할 순 없었습니다. 나는 폴더폰을 쥐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나는 몸을 웅크렸어요. 추웠습니다. 옷이 얇았어요. 민호 사진을 열었습니다. 6살 민호가 웃고 있었어요.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가난해서, 엄마가 너한테 부끄러운 사람이어서. 화면 속 민호는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두워졌습니다. 옥상에 불이 없었어요. 깜깜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떨었어요. 이를 딱딱 부딪혔습니다. 다리도 저렸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나는 다시 폴더폰을 봤습니다. 배터리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누군가한테요. 하지만 누구한테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 번호가요. 10년 전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을 때 만난 청년이었습니다. 정우라는 아이였어요. 부모 없이 자란 아이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각별히 돌봐줬어요. 밥도 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줬습니다. 민호한테 못해준 걸 정우한테 해준 거였어요. 정우는 나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보육원을 떠날 때 울면서 전화번호를 줬어요. 힘들 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번호를 저장해뒀습니다. 이 폴더폰에요.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지우지 않았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정우 이름을 찾았어요.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요? 하지만 10년이 지났어요. 정우가 기억이나 할까요? 나를요. 추위가 더 심해졌습니다. 나는 결정했어요. 전화를 걸기로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연결될까요? 그때 전화가 받아졌습니다. 여보세요. 낯설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우야, 나야. 경혜 아줌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어요. 아줌마 기억하니? 보육원에서 전화기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경혜 아줌마 맞으세요?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우야,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전화해서. 근데 아줌마가 지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정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나는 옥상에 갇혔다고 말했습니다. 아들한테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지금 어디세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정우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정우가 온대요. 나를 구해주러요. 나는 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추웠지만 조금 안심이 됐어요. 곧 누군가 올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몸을 더 웅크렸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옥상은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래도 추위는 막을 수 없었어요. 손에 든 폴더폰만이 따뜻했습니다. 내 체온 때문이었어요. 나는 그 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2시간? 나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추위를 잘 견디지 못했습니다. 관절도 아팠어요. 무릎이 쑤셨습니다. 허리도 뻐근했어요. 나는 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민호 사진이 나왔어요. 6살 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쁜 아이였는지 몰라요. 동네에서 제일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민호를 보면 탄성을 질렀어요. 그때 민호는 나를 좋아했습니다. 내 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어디를 가든 엄마 엄마 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찾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랑 뭘 했는지,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밥을 차렸습니다. 민호는 식탁에 앉아서 계속 떠들었어요. 입이 쉴 새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입에 밥을 넣고도 말했어요. 나는 웃으며 천천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민호가 나를 사랑했으니까요.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였을 겁니다. 민호가 친구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말수도 줄었어요. 내가 물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는 아예 나를 피했습니다. 학교 행사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나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요. 민호가 창피한 거였죠. 촌스러운 엄마가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졌습니다. 집에 친구를 절대 데려오지 않았어요. 내가 시장에서 일하는 걸 숨겼습니다. 어느 날 민호 친구가 시장에서 나를 봤대요. 그날 밤 민호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왜 거기서 일해요? 창피해 죽겠어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가 거기서 일해야 민호가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대학교 들어가서는 거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방학 때도 집에 안 왔어요.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자 완전히 떠났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명절에도 안 왔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진짜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 폰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민호 사진 때문이었어요. 이 사진만이 민호가 나를 사랑하던 시절의 증거였습니다. 나는 가끔 이 사진을 봤습니다. 그러면 민호가 아직 어린아이 같았어요. 나를 엄마라고 부르던 그 아이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호는 이제 나를 미워했어요. 나를 창피해했습니다. 오늘처럼 옥상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화면 속 민호를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웠어요. 민호야, 엄마는 내가 이 사진처럼 웃던 아이로 기억하고 싶어? 엄마를 사랑하던 그 아이로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어요. 나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폰에 눈물이 묻으면 안 됐어요. 이 폰이 망가지면 민호 사진도 없어집니다. 그럼 나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있었어요. 엄마, 내일 일찍 갈게. 엄마 생신 축하해. 13년 전 문자였습니다. 민호는 오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급하다고 전화만 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민호가 이미 나를 떠났다는 걸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나는 기다렸습니다. 13년을 기다렸어요.
혹시 민호가 마음을 바꿀까 싶어서요. 오늘 칠순잔치에 왔을 때 조금 기대했습니다. 혹시 민호가 나를 용서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나를 미워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엄마, 내일 일찍 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는 오지 않았어요. 엄마 생신 축하해. 마지막 축하였습니다. 그 뒤로 민호는 내 생신을 챙기지 않았어요. 나는 이 문자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마지막 따뜻한 말이었으니까요. 거짓말이었지만요. 배터리 표시를 받습니다.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곧 꺼질 겁니다. 나는 사진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호 사진을 한 번 더 봤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엄마를 미워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폰 화면이 깜빡거렸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됐어요. 나는 폰을 끄기로 했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껴둬야 했어요. 혹시 또 전화할 일이 있을지 몰라요. 화면을 끄려는데 잠깐 멈칫했습니다. 민호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나는 몇 초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잘 있어, 민호야. 엄마는 여기 있을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요. 폰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깜깜해졌습니다. 나는 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추웠습니다. 너무 추워서 몸이 떨렸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다리도 완전히 저렸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일어서려고 해도 힘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언제 올까요? 제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졌어요. 졸음이 왔습니다. 자면 안 됐습니다. 추운 데서 자면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눈이 자꾸 감겼습니다. 나는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호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민호요. 민호가 아팠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열이 높았어요. 나는 밤새 민호를 간호했습니다. 찬물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어요. 물도 먹이고 약도 먹였습니다. 민호는 내 품에 안겨서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열이 내렸습니다. 민호가 눈을 뜨고 웃었어요. 엄마, 고마워. 그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나는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민호는 나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눈물이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좋은 엄마가 못 돼서, 엄마가 가난해서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나는 몸을 더 웅크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했어요.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였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였어요. 사람들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게 보였어요. 옥상 문 쪽을 봤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혜 아줌마, 계세요? 정우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 나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겨우 소리를 냈어요.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들렸을까요? 문이 쿵쿵 소리를 냈습니다. 부수는 소리였어요. 자물쇠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정우가 제일 먼저 뛰어왔습니다. 아줌마. 정우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나는 정우를 봤습니다. 많이 컸어요. 어른이 됐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정우야. 나는 겨우 말했습니다. 정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추우셨죠? 정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연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뒤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이 다가와서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담요였습니다. 나는 몸을 떨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정우가 나를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줬어요. 나는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업을게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정우는 듣지 않았어요. 나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걸었어요. 나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들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벤츠들이었어요. 고급 차들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이게 다 뭔가요? 정우가 나를 차에 태웠습니다. 따뜻한 차 안이었어요. 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정우를 봤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줌마, 병원 가야 해요. 몸 상태 확인해야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다른 차들도 따라왔어요. 마치 행렬 같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일이야? 나도 궁금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정우를 봤습니다. 정우는 앞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정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 차들은 다 뭐고? 정우가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줌마,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은 쉬세요.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서 정신이 흐릿해졌어요. 민호 생각이 났습니다. 옥상에 가둔 민호요. 민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집에 갔을까요? 아니면 술을 마시고 있을까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폴더폰을 꺼냈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폰만이 나와 민호를 이어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비록 민호는 모르지만요. 차가 내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정우가 나를 부축해서 내렸어요. 다른 차들도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어요. 우리 집 앞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웃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나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힘이 없었어요. 정우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우가 물을 떠다 줬어요.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정우가 내 앞에 앉았습니다. 나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아줌마, 정말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우야, 너 지금 뭐 하는 아이니? 그 차들은 다 뭐고? 정우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기억하세요? 보육원에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기억해요. 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아줌마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밥도 해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저한테는 엄마 같은 분이셨어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재단 이사장이라고요. 정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줌마한테 제대로 보답도 못했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셨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어요.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가 휴지를 건네줬어요. 그날 밤 정우는 늦게까지 있어줬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나는 정우한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번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말했어요. 나는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민호 사진을 정우한테 보여줬어요. 이게 내 아들이야. 어렸을 때 사진이지. 정우가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쁜 아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옆에 앉아 있어 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어젯밤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정우가 이른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었어요.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요. 그냥 쉬면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줌마, 민호 씨 일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 일이라니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일은 명백한 폭행이에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고라니요. 내 아들을요. 안 돼. 그건 안 돼. 나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아줌마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정우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아줌마는 평생 민호 씨를 위해 사셨어요. 그런데 민호 씨는 아줌마를 옥상에 가뒀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우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민호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정우야, 민호는 화가 나서 그랬을 거야. 진짜 나쁜 마음은 아니었을 거야. 정우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줌마,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든 돕겠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정신이 복잡했어요. 민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어젯밤 일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을까요? 나는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민호 사진을 봤어요. 6살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너를 용서해. 화가 나서 그랬을 거야. 엄마가 이해해.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해도 상처는 남았어요. 오후쯤 순례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일을 들었대요. 걱정돼서 왔다고 했습니다. 순례는 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경혜야, 너 어제 얼마나 무서웠어. 혼자 옥상에서. 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이라고요.
순례가 화를 냈습니다. 민호 그놈, 정말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말했어요. 순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혜야, 넌 왜 맨날 민호 편만 들어? 민호는 너한테 뭘 해줬는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내 아들이었어요. 순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내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우리는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례가 있어서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저녁 때 정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꼭 오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또 혼자가 됐습니다. 순례도 저녁 먹으러 집에 갔어요. 나는 폴더폰을 켰습니다. 충전을 해놨더니 배터리가 차 있었어요. 민호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바뀌었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민호의 마지막 문자를 읽었어요. 엄마, 내일 일찍 갈게. 엄마 생신 축하해. 13년 전 문자였습니다. 그때도 민호는 오지 않았어요. 나는 이 문자에 답장을 쓰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요. 괜찮아, 민호야. 엄마는 내가 바빠서 그런 거 알아. 엄마를 미워하는 것도 이해해. 엄마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보낼 수 없었습니다. 민호 번호가 바뀌었으니까요. 나는 한숨을 쉬며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꿨습니다. 옥상에 갇힌 꿈이었어요. 추웠습니다. 아무도 구해주러 오지 않았어요. 나는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깜깜했어요. 거리도 조용했습니다. 나는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민호 사진을 켰어요. 화면빛이 어둠 속에서 밝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지금 당장 보고 싶어. 하지만 민호는 오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나를 보러 오지 않을 거예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폰을 손에 쥐고요. 아침이 됐습니다. 해가 떴어요. 나는 씻지도 못했습니다. 기력이 없었어요. 정우가 또 전화했습니다. 오늘 꼭 들른다고 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정우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옆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줌마, 제가 어젯밤에 조사를 좀 했습니다. 무슨 조사요? 나는 물었습니다. 정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호 씨 회사에 대해서요. 그리고 민호 씨가 하는 일에 대해서요. 나는 긴장했습니다. 정우가 뭘 알아낸 걸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회사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회계 부정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계 부정이라니요. 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재단 법무팀이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이걸 감사원에 넘기면 민호 씨 회사는 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 회사가 조사를 받는다고요. 정우야, 그럼 민호는 어떻게 돼? 정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벌받을 겁니다. 민호 씨가 직접 관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임원이니까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정우야, 그건 안 돼. 민호가 잘못했어도 그건 너무 심해. 정우가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줌마, 민호 씨는 어제 아줌마를 옥상에 가뒀어요. 추운데 혼자 두고 갔습니다. 그게 용서될 수 있나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줌마한테 은혜를 갚고 싶어요. 아줌마를 힘들게 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민호 씨라도요. 정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나는 정우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야, 고마워. 내 마음 고마워. 하지만 민호는 내 아들이야. 제발 그냥 놔둬. 정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갈등하는 표이었어요. 한참 뒤에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줌마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세요. 뭔데? 나는 물었습니다. 정우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호 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게 만들고 싶어요.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민호 씨는 또 아줌마를 아프게 할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려는 건지 물었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재단 사람들이 나갈 거예요. 민호 씨가 어머니를 학대했다는 것을 알리려고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 이렇게라도 안 하면 민호 씨는 절대 정신을 못 차려요. 저를 믿어주세요. 나는 갈등했습니다. 민호한테 창피를 주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정우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정우는 나를 위해 화를 내고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말했어요. 정우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내일 아침에 시작하겠습니다. 정우가 돌아간 뒤 나는 불안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민호 사진을 봤어요.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게 돼서.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거라고 믿고 싶어. 폰 화면 속 민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일이 걱정됐어요. 새벽에 정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줌마, 준비 끝났습니다. 민호 씨가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정우야.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문자를 보내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는 나를 버렸지만 정우는 나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나는 폴더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어요. 민호야, 엄마는 아직 너를 기다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요. 오늘 민호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민호는 정신을 차릴까요?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었어요. 제발 민호가 깨닫길. 엄마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를요. 아침 일찍 정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출발한다고 했어요. 1시간 뒤면 민호 회사 앞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민호가 더 화내는 건 아닐까요?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줌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순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다고 들었대요. 같이 있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순례가 왔습니다. 내 손을 잡고 앉았어요. 경혜야, 오늘 민호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9시쯤 됐을 때 정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술래가 내 등을 쓰다듬어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우한테서 사진이 왔습니다. 민호 회사 앞이었어요. 검은 벤츠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플래카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려고요. 하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술래가 내 폰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읽어줬습니다. 효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 학대를 규탄합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렇게 써놨다고요. 술래가 계속 읽었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자는 성공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정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급히 받았어요. 아줌마, 지금 회사 앞이 난리예요. 언론도 왔습니다. 언론이요. 나는 놀랐습니다.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 제가 몇 군데 연락했어요. 이 일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걱정됐습니다. 민호가 언론에 나온다고요.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방금 회사에 도착했어요. 우리를 봤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요. 민호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정우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대답했어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서 있습니다. 나는 민호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회사 앞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지금 민호 씨한테 말을 걸어볼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들으세요. 정우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저 좀 보시죠. 민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지만 들렸어요. 당신 누구요? 왜 이러는 거요? 민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정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경혜 아줌마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줌마가 얼마 전에 옥상에 갇혔다는 거 아시죠?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정우가 말을 잘랐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구해드렸어요. 아줌마는 추위에 떨고 계셨습니다. 민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 씨, 경혜 아줌마는 평생 당신을 위해 사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당신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줌마를 옥상에 가뒀어요. 민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알아요. 화가 나서 그랬어요. 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화가 났다고 어머니를 가두는 게 정상입니까? 민호 씨, 당신은 사람으로서 선을 넘었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요? 정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정신 차리게 하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면 돼요? 뭘 하면 이 사람들이 가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세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민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럼 이 사람들 다 보낸다는 거예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뭐가 더 필요한데요? 정우가 잠깐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저희 재단은 국내 최대 복지 재단입니다. 우리는 전국의 보육원과 요양원을 지원해요. 정부와도 협력합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회사를 조사할 겁니다. 회계 부정 의혹이 있어요. 저희 법무팀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민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증거를 감사원에 넘기면 민호 씨 회사는 끝입니다. 압수수색 들어가고 조사받고 언론에 도배될 겁니다.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정우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옥상에 가둔 것보다 심합니까?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가세요.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물러갑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계 조사는요? 정우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그건 경의 아줌마 뜻에 따르겠습니다. 아줌마가 용서하시면 저희도 넘어가겠습니다. 민호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결정하세요, 민호 씨. 지금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할 건지 아니면 회사가 무너지는 걸 지켜볼 건지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엄마한테 갈게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가 다시 말했어요. 아줌마, 들으셨죠? 민호 씨가 지금 그쪽으로 갑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줌마, 준비하세요. 곧 도착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술래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경혜야, 괜찮아. 이제 민호가 정신 차릴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민호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까요? 아니면 그냥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걸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였어요. 여러 대였습니다. 나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검은 벤츠들이 우리 집 앞에 서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였어요. 길이 막혔습니다. 이웃들이 나와서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어요. 저게 뭐야? 무슨 일이야?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내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내렸습니다. 민호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어요. 머리도 흐트러졌습니다. 정우가 민호를 이끌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왔어요. 나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술래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민호도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밖에 섰습니다. 민호가 나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울었나 봅니다. 나는 민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어머니께 할 말 있지 않습니까? 민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가 사과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옥상에 가둔 것도, 엄마한테 소리친 것도, 엄마를 피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민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민호한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민호야.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나는 민호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어요. 민호도 나를 안았습니다.
얼마 만인가요? 13년 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정우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술래도 따라 나갔어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민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민호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이해해. 괜찮아. 민호가 더 세게 울었습니다. 어른이 된 민호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나도 울었습니다. 함께 울었어요. 밖에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13년 만에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나는 민호 등을 계속 쓰다듬어 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호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민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13년 만에 보는 집이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대로네요. 민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바꿀 돈도 없었고 바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민호 흔적이 남아있는 집이었으니까요. 민호가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민호 초등학교 때 사진이었어요. 민호가 상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있네요.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웃었어요.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저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나는 민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엄마가 가난해서 그랬던 거 알아.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핑계였어요. 진짜는 제가 약했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릴 때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냥 같이 창피해했어요. 엄마보다 제 체면이 더 중요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민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젊을 때는 다 그래. 엄마가 이해해.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엄마는 화내셔야 해요. 나한테 소리치셔야 해요. 나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화를 내니? 너는 내 아들인데.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심했어요. 나는 민호를 다시 안았습니다. 민호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 정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나는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민호를 봤어요. 민호도 정우를 봤습니다.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정우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경의 아줌마는 저한테 은인이에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를 쳐다봤어요. 은인이라고요? 정우가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민호한테 말했어요. 네. 아줌마는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밥도 해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셨죠. 민호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줌마 덕분에 저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지금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호가 나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봉사활동 했던 거야. 별거 아니야.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줌마는 저한테 엄마 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셨죠.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진짜 아들인데도 엄마를 버렸는데 정우가 민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습니다.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가 나를 봤습니다. 아줌마, 저는 이만 가볼게요. 민호 씨랑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나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우가 밖으로 나갔어요. 민호와 나는 다시 둘이 남았습니다. 민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도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그냥 그렇게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고 집에 오고 그렇게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롭지 않으셨어요?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외로웠지. 많이. 민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나는 민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왔잖아. 민호가 나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자주 올게요. 전화도 자주 할게요. 나는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민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폴더폰을 봤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아직도 이런 폰 쓰세요? 나는 그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새 폰이 아니야. 옛날 폰이지. 민호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나는 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어요. 이 안에 내 사진이 있거든. 민호가 놀랐습니다. 내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6살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제가 6살 때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진관에서 처음 정장 입고 찍은 날이지. 민호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 동안요. 엄마 이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왜 새 폰으로 안 옮기셨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씁쓸하게요. 옮기는 방법을 몰랐어. 술래한테 물어봤더니 복잡하다고 하더라. 혹시 옮기다가 지워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냥 뒀지. 민호가 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엄마 저 이렇게 웃었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넌 엄마를 많이 좋아했어. 어디를 가든 내 손을 꼭 잡고 다녔지.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때 그 마음을 잊어버려서. 나는 민호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민호가 폰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 폰 번호는 아직도 쓰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13년 동안 그대로 뒀어. 민호가 놀랐습니다. 왜요? 새 폰도 있으시잖아요. 나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내가 연락할까봐. 내가 내 옛날 번호를 알고 있잖아. 번호를 바꾸면 너한테 가는 길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민호가 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매달 10,000원씩 냈어. 아무도 전화 안 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 이게 너한테 가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민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나는 민호를 안았습니다.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내가 왔잖아. 그걸로 됐어. 민호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품에서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진정됐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진 새 폰으로 옮겨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나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옮겼습니다. 새 스마트폰으로요. 다 됐어요, 엄마. 이제 새 폰에도 있어요. 나는 새 폰을 확인했습니다. 민호 사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나는 폴더폰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 폰은 버리세요. 낡았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폰은 못 버려. 이게 13년 동안 엄마랑 너를 이어준 유일한 거였어. 민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이 폰 필요 없을 거예요. 제가 자주 연락할게요. 새 번호도 드릴게요. 나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민호가 자기 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알려줬어요. 나는 저장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언제든 연락하세요. 바쁠 때도 꼭 받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시계를 봤습니다. 엄마, 저 오늘 일 때문에 좀 있다가 가봐야 해요. 근데 이번 주말에 다시 올게요. 아내랑 같이요. 나는 놀랐습니다. 며느리도 데려온다고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대로 인사시켜야죠. 그리고 엄마 모시고 외식도 하고 싶어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민호야, 고마워. 민호가 나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감사하죠.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민호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폴더폰 번호 아직도 살아있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웃었습니다. 혹시 몰라요. 제가 가끔 그 번호로 문자 보낼게요. 엄마가 확인하실 수 있게요. 나는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 번호가 엄마한테 특별하잖아요. 13년 동안 저를 기다린 번호니까. 앞으로는 제가 그 번호에 행복한 기억 채워드릴게요. 나는 울컥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호가 나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호야. 엄마는 늘 너를 사랑했어. 민호가 떠났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민호가 차에 타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떠났습니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폴더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민호 사진이 나왔어요. 나는 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번호 지켰어. 이제 너도 이 번호를 기억해 준다니 고마워. 그때 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민호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새 번호가 아니라 옛날 이 폴더폰 번호로요. 나는 문자를 열었습니다. 엄마, 나 민호예요. 이제부터 이 번호로도 자주 연락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13년 만에 받는 민호의 문자였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나는 웃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엄마도 사랑한다. 하나뿐인 내 아들아.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게. 내 번호도 내 마음도 모두 기억하고 있을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폴더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배터리가 충분했어요. 이제 이 폰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13년 동안 잠들어 있던 번호가 깨어난 겁니다. 나는 폰을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번호를 계속 쓸 거예요. 민호와 나를 다시 이어준 이 소중한 번호를요. 민호가 약속했습니다. 주말에 온다고요. 나는 기다릴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하지 않아요. 민호가 꼭 올 거라는 걸 아니까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참 좋았어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내 아들이 돌아온 날이니까요.